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차고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 한가운데를 숟가락으로 푹 파낸 것처럼. 그 취한 공간이 주는 공허함은 날카로운 통증으로 다가왔다. 며느리인 최수진이 부엌 쪽문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사하다 못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그 낡은 차 팔아버렸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운전도 잘 안 하시잖아요? 나는 수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시선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내 목소리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건조하고 낮은 톤이었다. 그래, 잘했구나. 어차피 나중에 너희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때 공간이 넓어서 짐 싸서 나가기 편하겠네. 수지는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얼굴에 붙어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그 균열을 보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복수였다. 지난 3일 동안 나는 집에 없었다. 부산에 사는 여동생 미경이를 찾아가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불임으로 고생하는 동생을 위로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도망친 것이었다.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숨막히는 공기, 뼈 있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다니는 그 지옥 같은 거실에서 벗어나 단 한 모금이라도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KTX 열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우리 동네 골목 어귀에 내렸을 때만 해도 나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내 아들 민우를 키워낸 터전이었고 무엇보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지훈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사랑해, 영자야라고 속삭였던 곳이었다. 나는 낡은 가죽 여행 가방을 끌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바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가방은 남편이 내 환갑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그는 백화점 매장에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가방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여행을 갈 때는 품위가 있어야 해. 어디서든 기죽지 마.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우리 집 대문, 그 익숙한 짙은 회색 철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나이든 여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행을 예감하는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끔찍할 정도로 정확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보았다. 아니,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차고는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지난 15년 동안 내 발이 되어주었던 은색 그랜저, 암세포가 남편의 몸을 잠식해 가기 전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여행가방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오후의 뜨거운 햇살이 내 뒷목을 따갑게 지저댔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와 고무 타이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조수석에 앉아 나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던 기억이었고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던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었으며 무엇보다 내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이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내 존엄의 상징이었다. 그때였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어머,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수진이 부엌 행주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왔다. 그것은 내 부엌이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내가 아끼던 꽃무늬 행주였다. 그녀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쓴 듯한 표정으로 그러나 눈에는 교활한 빛을 띠며 다가왔다. 그녀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는 내가 한 달 동안 시장에서 쓰는 식비와 맞먹는 브랜드의 신상품이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 우아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손톱은
붉은색 젤 네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전화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마중 나갔을 텐데 그녀는 죄 없는 척, 순진한 척할 때 특유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내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차요. 어머니 안 계실 때 저희가 처분했어요. 그녀는 마치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샀다고 말하듯 가볍게 내뱉었다. 어차피 어머니는 운전도 안 하시잖아요. 그 차, 차고에 둬봤자 먼지만 쌓이고 세금만 나가요. 게다가 민우 씨랑 제가 요즘 급하게 돈 회전할 일이 좀 있어서 마침 딜러가 좋은 가격을 쳐준다기에 어제 넘겼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드라마에서처럼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리거나 극적인 슬로모션 따위는 없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조용했다. 그것은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붕괴였다.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그렇게 교육받았다. 참아야 한다고, 꿀꺽 삼켜야 한다고,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도 웃으며 가족을 건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수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다. 800만 원이나 받았어요. 그 똥차치고는 꽤 잘 받은 거죠. 그 돈으로 저희 카드값 일부 메꾸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 시선은 그녀를 통과해 텅 빈 차고 바닥에 머물러 있었다. 매일 아침 내가 쓰다듬으며 여보, 오늘도 당신 없이 하루가 시작되네 라고 속삭이던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차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스킨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가 맞춰놓은 백미러의 각도, 내 손을 덮어주던 그의 따뜻한 체온이 핸들에 남아 있었다. 남편은 항상 말했다. 영자야, 여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 그런데 이 여자가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도 아닌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이 침입자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팔아치운 것이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평생을 억누르며 살아온 한. 이제는 폭발하기만을 기다리는 활화산 같은 분노였다. 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경련하듯 떨렸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금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것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끈적한 애교가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자식을 낳아 기르고 사랑하는 남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삶의 온갖 풍파를 견뎌낸 늙은 여자만이 지을 수 있는 눈빛이었다.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낼 필요도 없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깊숙이 베어낼 수 있었다. 수진아, 차 잘 팔았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다. 덕분에 잘 됐어. 나중에 너희 둘을 내 집에서 쫓아낼 때 차고가 비어있으니 이삿짐 트럭 들어오기 딱 좋겠구나. 수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뇌가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표정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행주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방금 뭐라고? 잘못 들은 거 아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다시 쥐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비켜라. 내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하고 역겨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 민우가 보였다. 하나뿐인 내 아들. 남편과 결혼할 때 샀던 그 오래된 가죽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민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어머니의 직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민우도 알고 있었다. 그가 묵인했다. 그가 방조했다. 그는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닫고 잠갔다. 32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잠들었던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집안을 감싸는 정막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울지 않았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었다.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털을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밥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족을 위해 웃어넘기던 그 착한 어머니 이영자는 방금 접인 차고에서 죽었다. 이제 이곳에 남은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젠 씨뿐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내가 왜 내 집에서 며느리를 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는지, 왜 내 아들을 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그날. 사실은 내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그날로 말이다. 3년 전 남편 지훈 씨가 떠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는 갑자기 운동장처럼 넓어진 이 2층 양옥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방마다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그가 없는 부재의 냄새가 났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옆자리의 빈 공간이 사무치게 시려서였다. 아들 민우는 매주 일요일마다 나를 찾아왔다. 녀석은 내가 좋아하는 성북동 빵집의 소보로 빵을 사들고 와서는 나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럼 아주 잘 지낸단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마음도 많이 평온해졌고 우리네 엄마들은 다 그렇다. 자식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웃으며 거짓말을 한다. 나의 고통이 아들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의 시벌의 어느 일요일은 평소와 달랐다. 민우가 혼자가 아니었다.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최수진이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그녀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잡지 모델처럼 세련된 외모였다.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얗고 긴 생머리는 찰랑거렸으며 미소는 연습한 듯 완벽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처럼 보였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잘 아는 듯했다. 그녀가 나를 안으며 인사할 때 짙은 향수 냄새에 머리가 살짝 어질했다. 어머님, 드디어 뵙네요. 민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마치 우리가 이미 가족이 된 것처럼 그 호칭 하나로 낯선 사람 사이의 서먹한 단계를 단숨에 뛰어넘으려는 듯했다. 어머니, 민우가 입을 열었다. 녀석의 눈에서 어릴 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나 보았던 간절한 빛이 보였다. 저희 2주 전에 혼인신고했어요.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내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허공에서 멈췄다. 결혼이라니, 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니. 청첩장도 웨딩드레스도 하객들의 축복도 없이 신랑 어머니로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해줄 기회조차 없이. 하지만 나는 꿀꺽 삼켰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었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한다. 둘이 정말 잘 어울려. 수지는 은쟁반의 옥굿을 구르듯 맑은 웃음소리를 냈다. 나중에서야 나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끔찍한 소음인지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몰랐다. 너무 빠르죠, 어머님? 저희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인생 짧잖아요. 즐기면서 살아야죠. 인생이 짧다는 그녀의 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남편도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떠나지 않았던가. 우리는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대화는 오로지 수진의 동무대였다. 그녀는 자신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고 있다며 요즘 서울 시내 전셋값이 얼마나 미쳐 날뛰는지, 민우 씨와 함께 얼마나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젊은이 특유의 활기와 세상이 자신들에게 무언가 빚지고 있다고 믿는 듯한 당당함이 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수진이 식탁 위로 몸을 기울여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신혼집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약금이랑 잔금이 아주 조금 모자라요. 혹시 저희가 여기서 딱 두 달만 지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월세 아끼면 금방 돈 모아서 나갈 수 있거든요. 나는 민우를 쳐다보았다. 녀석은 내 눈을 피한 채 볶음밥 접시만 포크로 뒤적거리고 있었다. 2달, 60일이다. 매일 밤 나를 집어삼킬 듯 공허한 이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숨쉬며 살 수 있다는 것. 복도에서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 사는 온기가 채워진다는 것. 어쩌면 곧 손주를 안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것은 내게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주는 듯했다. 그럼 되고 말고 바보 같은 녀석들, 여기가 원래 내 집인데 무슨 허락을 받니?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진이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맹세하는데요.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낼게요. 저희 진짜 조용하고 깔끔하거든요. 딱 2달만 신세 질게요. 그녀의 그 맹세는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다. 2달은 넉 달이 되었다. 수지는 계약하려던 아파트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날아갔다며 운이 없었다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곧 더 좋은 집이 나올 거라고 했다. 넉 달은 반년이 되었다. 그때는 민우가 다니던 자동차 부품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잠시 실직 상태가 되었다. 잠깐만요, 어머니. 이력서 계속 넣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 저희 집 구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기다렸지만 그 말은 영영 들을 수 없었다. 대신 찾아온 것은 변화였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거실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어머님, 이렇게 두는 게 풍수지리상 훨씬 좋대요. 더 현대적이기도 하고요. 내 의견 따위는 묻지 않았다. 부엌에 레이스 커튼이 거치고 모던한 블라인드가 달렸다. 찬장 가장 좋은 칸, 내 손이 잘 닿는 곳에 있던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사준 귀한 도자기, 그릇 세트는 수진의 저렴한 파스텔톤 그릇들에 밀려 손이 닿지 않는 꼭대기 칸으로 쫓겨났다. 그녀는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쉬라고 했다. 겉으로는 효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나를 내 부엌에서 몰아내려는 것이었다. 내가 아침에 커피를 내리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그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거실에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해서 방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방으로. 그녀는 은연중에 이 집의 다른 공간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었다. 나는 내 방에 갇힌 손님 신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은 규칙들이 생겨났다. 어머님, 아침에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세요. 민우 씨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서 잠 더 자야 해요. 어머님, 평일에 친구분들 초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좀 불편해서요. 어머님, 외출하실 때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걱정되잖아요. 내 집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내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허가증이 필요해졌다. 보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규칙이 아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소외였다. 내 아들 민우는 유령이 되어갔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 내가 말을 걸려고 하면 언제나 수진이 끼어들었다. 자기야, 컴퓨터 좀 봐줘. 어머님, 민우 씨 지금 중요한 전화 기다려요.
자기야, 우리 빨리 나가야 해.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민우를 발견했다. 녀석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민우야, 괜찮니? 네, 다 괜찮아요. 정말이니? 우리 대화해 본 지 참 오래된 것 같구나. 민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연기 사이로 보이는 녀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요즘 좀 힘들지. 새 직장 월급도 예전만 못하고 수진이랑 돈 모으느라 고생하는 거 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너희 쫓아내는 거 아니잖니. 그제야 민우가 나를 쳐다보았다. 슬픈 눈이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로. 그가 나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어딘가 서글펐다. 마치 작별 인사 같았다. 나와 그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매일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벽의 이름은 최수진이었다. 그렇게 2년이 훌쩍 지나 3년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안방 하나를 제외한 모든 공간이 낯선 물건들로 채워졌다. 이웃들도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만난 30년 지기 왕언니가 내 팔을 잡고 물었다. 영자야, 너네 며느리 말이다. 좀 이상하더라. 지난번에 네가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네가 많이 아파서 요양 중이라고 하던데? 너 멀쩡하잖아? 동네 붕어빵 장사 김씨 아줌마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사모님, 그 젊은 새댁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이 집 이제 자기네 부부거라고. 사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오락가락 하시니까 자기들이 다 모시고 산다고 알고 계시라고요. 나는 모르는 척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내 심장을 두 조각으로 쪼개버리는 그 대화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고질적인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러 1층 부엌으로 내려갔다. 거실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와 그녀의 친정엄마 강명숙이었다. 수진의 엄마가 놀러 와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섰다. 내가 말했잖아, 엄마. 그 늙은이 얼마나 살겠어. 죽으면 이 집 전부 다 민우 씨 거야. 그리고 민우 씨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연도 하잖아. 수진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강명숙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럼 민우 서방을 잘 구슬려서 요양원 같은 데로 보내버려. 치맥이 있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집 팔아서 돈 좀 챙겨야지. 혼자서 이 넓은 집에 살아서 뭐하니. 낭비지. 낭비. 두 모녀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맨발로 서서 빈 물컵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녹슨 못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늙은이, 죽으면, 요양원. 그날 밤 나는 물을 마시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가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외면해왔던 진실이 비로소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침입자였고 약탈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제 발로 문을 열어준 멍청한 늙은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남편 지훈 씨가 떠나기 전 서재의 낡은 책상 깊숙한 곳에 나를 위한 구명조끼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곧 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모든 판도는 뒤집힐 것이다. 느낌이 쎄하다는 것과 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천지 차이였다. 누군가 내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의심을 품는 것과 그들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 수진이 나를 늙은이라고 부르며 엄마와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은 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식의 요란한 변화가 아니었다. 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듯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붕괴였다.
하지만 그 틈새로 차가운 이성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진짜로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좋은 시어머니라는 강박으로 덮어두었던 뻔한 사실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수지는 이미 이 집을 장악하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했을 뿐이었다. 거실 벽면을 채우고 있던 액자들. 남편과 내가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가서 찍었던 사진. 민우의 대학 졸업식 사진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수진과 민우가 찍은 거대한 웨딩 스튜디오 사진과 그들이 괌으로 여행 가서 찍은 화보 같은 독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들이 괌에 갔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소파 쿠션도 바뀌어 있었다. 친정엄마가 내 첫 아이 출산을 기념해 직접 술을 놓아 선물해 주셨던 그 촌스럽지만 따뜻한 목화솜 쿠션은 사라지고 백화점 리빙관에나 있을 법한 차갑고 딱딱한 회색 쿠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베란다 화분들도 마찬가지였다. 남편과 내가 결혼 기념일마다 하나씩 사서 모았던 붉은 제라늄들은 전부 뽑혀나갔고 그 자리에는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는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다육식물들이 삭막하게 놓여 있었다. 내 삶의 흔적, 내 땀 냄새, 우리 부부의 30년 세월이 지우개로 지워지듯 하나씩 삭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물건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태도였다. 어느 날 아침 7시였다. 나는 평생을 아침형 인간으로 살았다. 일찍 일어나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창밖의 새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내 하루를 여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수진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옷감만 해도 내 한 달 생활비는 좋게 넘을 것이었다. 그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믹서기를 돌리고 있었다. 내가 일요일마다 토마토 주스를 갈아 마시던 바로 그 믹서기였다. 좋은 아침이다. 내가 인사를 건넸지만 믹서기 소음에 묻힌 척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귀찮다는 듯 믹서기를 끄고 고개를 돌렸다. 노골적인 짜증이 얼굴에 묻어 있었다. 아, 깜짝이야.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어머니, 저 지금부터 거실에서 요가해야 하거든요. 정신 집중해야 하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시면 저 방해돼요. 그녀는 마치 잡상인을 대하듯 손을 휘저었다. 제가 차 한 잔 타서 방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올라가 계세요. 또다시 방으로였다. 이 넓은 집에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오직 2층 안방뿐이라는 듯이. 아니다. 내가 알아서 마시마.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수지는 찬장에서 티백 상자 하나를 꺼내 내 앞에 툭 던졌다. 커피 드시지 마세요. 그 연세에 카페인 많이 드시면 혈압 오르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이거 드세요. 캐모마일이에요. 이게 노인분들 심신 안정에 좋대요. 심신 안정이라니.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었다. 나는 바보처럼 그 티백 하나를 집어들고 쫓겨나듯 방으로 돌아왔다. 미지근한 물에 우려낸 그 씁쓸한 차를 마시며 나는 내 자존심을, 굴욕감을,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함께 삼켰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나의 오랜 벗들, 옥자, 순심이, 미자, 우리는 30년 넘게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 집에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적적한 나에게 그 시간은 숨구멍과도 같았다.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친구들이 온 것이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 수진이 빨랐다. 누구세요? 그녀는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어머니 친구분들이시구나. 어쩌죠? 지금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주무시거든요. 나는 2층 계단 난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많이 아프니?
잠깐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될까? 옥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이모님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취하라고 하셔서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수지는 망설임 없이 인터폰을 끊어버렸다. 나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내 친구들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갔다.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한다고 오해할 것이 뻔했다. 수진이 뒤를 돌았을 때 나는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왜 그랬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 어머니 깨셨어요? 집안 꼴이 이렇게 엉망인데 손님들이 오시면 흉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기력도 없으신데 시끄럽게 떠들면 몸 상하세요. 제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제 맘 아시죠? 그녀는 어린아이 달래듯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날 오후 나는 정말 오랜만에 소리 없이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문도 못 열어주는 신세가 된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워서였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마당에서 말라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옆집 사는 이 여사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동네 소문이란 소문은 다 물어나르는 확성기 같은 여자였다. 어머, 형님, 나와 계셨네요. 이 여사가 평소와 다른 묘하게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몸은 좀 어떠세요?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얘기 들었어요. 내 몸이 왜? 나 멀쩡한데. 이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정말요? 며느리가 그러던데. 형님이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신다고. 얼마 전에는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도 까먹고 며느리가 훔쳐갔다고 의심하셨다면서요. 내 전신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뭐라고? 아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민훈의 부부가 형님 걱정돼서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다던데 효자 효부 뒀으니 안심하세요. 이 여사는 혀를 차며 사라졌다. 나는 호스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 열쇠를 잃어버린 적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은 수진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판단력 없는 치매 노인으로 낙인 찍어 나중에 나를 요양원에 쳐넣거나 집을 팔아치울 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작이었다. 거짓말도 1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던가. 그녀는 나를 무능력한 존재, 짐덩어리,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노인으로 조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이 끔찍한 며느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했다. 녀석은 언제나처럼 파김치가 된 얼굴이었다.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는 아들을 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민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엄마, 나중에요. 저 너무 피곤해요. 중요한 문제야.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다. 자기야, 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 냈어? 아, 맞다. 깜빡했네. 고지서 어디 있지? 전기세도 나왔던데. 어떡하지? 이번 달 카드값 나가면 통장 잔고 바닥인데. 수지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베을 했다. 큰일이네.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그들은 식탁 앞에서 돈 타령을 시작했다. 내가 민우의 생일상을 차려주던 식탁. 남편과 30년을 마주보고 앉았던 그 식탁이 이제는 싸구려 돈 계산대가 되어버렸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공과금. 내가 내가 조그맣게 말했다. 사실 이 집의 모든 공과금은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연극을 하는 것이었다.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정말요? 어머니가 부담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저희야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사실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어머니 적적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 큰 효도잖아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적적하지 않게 해드린다라니. 그녀는 마치 자신들이 이 집에 살아주는 것이 나에게 베푸는 시혜라도 되는 양말했다. 내 공간을 차지하고 내 쌀을 먹고 내 공기를 마시면서 도리어 내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국만 떠먹었다. 그 순간 나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아들은 아직 이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나를 버렸다. 그는 내 눈앞에 있었지만 그의 머리와 가슴, 그의 우선순위에는 더 이상 엄마가 없었다. 수지는 성공했다. 그녀는 야금야금 아들을 내게서 떼어놓았고 민우는 그것을 방관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천장을 노려보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지훈 씨라면 어땠을까? 그는 강한 남자였다. 자기 사람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었다. 영자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여자야. 누구도 너를 깔보게 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납작해질 대로 납작해진 바닥에 붙은 껌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냥 다 져버릴까? 이대로 사라져 버릴까?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였다. 아주 깊은 곳, 내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3년 전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안방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을 봐. 내가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열어봐. 나는 그 말을 유언비어처럼 흘려들었다. 슬픔에 잠겨 까맣게 잊고 있었다. 새벽 4시,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인기척을 내면 수진이 깰까봐 숨을 죽였다. 나는 옷장 앞으로 다가갔다. 결혼할 때 해온 오래된 자개장. 그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와 그가 즐겨 입던 정장의 냄새. 옷장 깊숙한 곳, 두꺼운 겨울 이불 뒤쪽에 작은 목재 서랍이 하나 있었다. 남편이 귀중품을 보관하던 비밀 서랍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당겼다. 뽀얀 먼지 속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영자에게.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는 남편의 필체였다. 항암 치료 때문에 손이 떨려 삐뚤빼뚤해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사는 것 같았다.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나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돋보기를 끼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영자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겠지. 누군가, 아마도 내가 짐작하는 그 누군가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겠지.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말해주지 못한 거 용서해줘. 내가 아픈 동안 네가 돈 문제로, 재산 문제로 골머리 썩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너는 그냥 내 곁에 있어주길 바랐어. 하지만 나는 대비해야 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마음 여린 내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틈에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5년 전 철물점 사업이 제일 잘 될 때 나는 이 집 말고 다른 곳에 투자를 좀 해뒀어. 내 노후를 위해서.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네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건 오직 박영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어. 강남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분당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야. 오피스텔은 성실한 직장인이 새들어 살고 있고 상가는 1층 카페에서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 내가 너 몰래 만들어둔 그 계좌로 매달 월세가 들어가게 해뒀다. 금액은 매달 350만 원 정도 될 거야.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 눈치 안 보고 친구들한테 밥 사고 여행 가고 품위 유지하기엔 부족함 없을 거야. 민우한테는 비밀로 했다. 내 아들이지만 녀석은 귀가 얇아. 목소리 큰 사람이나 욕심 많은 사람한테 휘둘리기 딱 좋지. 만약 민우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며느리나 처가 식구들이 그 돈마저 너에게서 빼앗아가려 했을 거야. 이건 온전히 너의 것이다. 영자야, 제발 부탁이다. 너 자신을 지켜.
그들이 너를 짐짝 취급하게 두지 마.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여자야. 내 어머니 병수발 다 들고 나 죽어갈 때 밤새워 간호해준 여전사잖아. 도움이 필요하면 내 고등학교 동창 김 변호사를 찾아가. 그 친구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내 모든 서류를 그 친구에게 맡겨뒀다.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먼저 가서. 하지만 이 편지가, 이 자산들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영자야. 편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내 미래를 걱정했고 언젠가 내가 벼랑 끝에 몰릴 것을 예견하고 나를 위한 동아줄을 매달아 놓은 것이다. 나는 서류들을 확인했다. 등기 권리증에는 선명하게 박영자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역삼동 오피스텔 월세 150만 원. 분당 상가 월세 200만 원. 합쳐서 매달 350만 원. 내가 전혀 몰랐던 돈. 나는 서류와 함께 들어있던 통장과 현금 카드를 챙겼다. 은행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 입던 늘어난 티셔츠가 아니라 단정한 블라우스와 코트를 걸쳤다. 가방을 챙겨 들고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왔다. 현관을 나서자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골목을 지나 큰 길가에 있는 은행 ATM 기기로 향했다. 기계 앞에 서서 카드를 넣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비밀번호 사자리를 눌렀다. 잔액 조회. 화면에 녹색 숫자가 떴다. 잔액 63,000원. 지난 3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돈이었다. 6,300만 원. 나는 ATM 기계 모서리를 붙잡고 주저앉을 뻔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자유였다. 이것은 선택권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집구석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시든 꽃처럼 죽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보증수표였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부엌에서 또 그 믹서기를 돌리고 있었다. 어머니, 벌써 어디 다녀오세요? 그녀가 의아한 듯 물었다. 그래, 산책 좀 하고 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전의 비굴한 미소가 아니었다. 내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척추가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다. 수진이 갸우뚱거리며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방으로 올라왔다. 나는 예전에 쓰던 폴더폰을 꺼냈다. 수진이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며 뺏어가려 했지만 복잡해서 싫다고 끝까지 사수했던 그 전화기였다. 저장된 번호 목록에서 김 변호사를 찾았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지훈 씨 처 박영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반가움과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형수님, 드디어 전화하셨군요. 지훈이가 형수님 연락 오기만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셨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폐 속에 남아있던 찌꺼기 같은 두려움을 전부 뱉어냈다. 네, 변호사님. 내 것을 좀 되찾아야겠습니다. 누군가 내 집과 내 인생을 훔치려 하거든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나오세요. 지훈이가 남긴 원본 서류들 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늙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수지는 내가 늙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민우는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모든 걸 희생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남편은 죽어서도 나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 내 손에는 검과 방패가 쥐어졌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10시. 나는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가죽 소파에서는 오래된 책 냄새와 원두커피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김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인상이 깐깐하면서도 눈매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우리 부부의 30년 지기 친구였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며느리 수진과 아들 민우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내 차를 몰래 팔아치운 일,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는 과정, 그리고 어젯밤 엿들은 그들의 끔찍한 계획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내 손은 찻잔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떨렸지만 김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지 않고 노란 리걸 패드에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수님, 법적으로만 따지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집 형수님 단독명의 아닙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도 돼요.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엮이면 복잡해지죠. 그들이 뻔뻔하게 버티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도 넘게 걸려요. 그동안 형수님 피가 마르실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6개월은 너무 길어요, 변호사님. 나는 그들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내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읽었는지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끝내시죠.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심증 말고 법정에서도 꼼짝 못할 물증이요. 그들이 형수님을 학대했다는 증거, 사기를 공모했다는 증거,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확실한 녹취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면 될까요? 며칠 전부터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동안 주머니에 녹음기를 켜둔 채 수집했던 파일들을 재생했다. 수진이 자기 엄마와 통화하며 그 늙은이 빨리 요양원에 쳐넣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음성. 민우에게 어머니 차판 돈으로 명품 가방 하나 더 사자고 조르는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분노로 붉어졌다. 이거 아주 결정적인데요. 형수님, 이걸로 충분히 정신적 학대와 사기 미수, 횡령까지 엮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전을 짜시죠. 김 변호사는 종이에 펜으로 꾹꾹 눌러가며 4가지 지침을 내렸다. 첫째, 모든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그들이 10원 한 장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 이건 이미 처리했다. 둘째, 집안의 모든 가구와 귀중품, 서류들을 사진 찍어 증거로 남길 것. 그들이 쫓겨날 때 내 물건을 훔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하게 피신할 곳을 마련해 둘 것. 부산에 있는 여동생 미경이네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계속 속는 척 하십시오. 형수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들의 뜻대로 집을 팔거나 명의를 넘겨줄 것처럼 연기하세요. 그들이 방심해서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낼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덫을 작동시킬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김 변호사가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나 아주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법과 증거로 그들을 짓밟아주는 겁니다. 뼈도 못 추리게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목표가 생기자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흥신소 간판이 걸려있는 낡은 건물로 들어갔다. 김 변호사가 소개해 준 곳이었다. 최 실장이라는 사내는 마르고 눈매가 매섭지만 일 처리는 확실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내 며느리 최수진의 뒤를 밟아주세요. 백화점에 출근한다는데 진짜인지 확인해줘요. 일주일 뒤 최 실장이 보내온 결과물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막장 드라마였다. 사진 속의 수진은 백화점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일 대낮에 청담동의 고급 네일샵에서 손톱 관리를 받고 있었고 친구들과 브런치 카페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열일 중이라는 사진은 모두 가짜였다. 그녀의 진짜 직업은 내 아들 민우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그리고 내 차를 팔아 챙긴 돈을 공중분해시키는 프로 탕진러였다. 하지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최 실장이 건네준 녹음 파일이었다. 수진이 카페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야, 그 늙은 여우 드디어 미끼를 물었어. 내가 요즘 아주 살살 기어줬더니 집 팔아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 멍청한 노인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진짜 대박이다. 그럼 그 집 팔면 얼마야? 시세로 25억은 넘지. 일단 팔게 하고 돈 들어오면 우리는 새 아파트 사서 나가고 그 늙은이는 대충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싸구려 요양원에 밀어 넣어야지. 아니면 고시원이나 얻어주든가.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맨날 냄새나는 옷 입고 궁상 떠는 거. 야, 너 너무하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뭐가 너무해. 3년 동안 비위 맞춰줬으면 밥값은 한 거지. 이제 본전 뽑을 때 됐어. 나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또 들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차갑게 식어버릴 때까지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그래, 본전 뽑아야지. 누가 진짜 본전을 뽑는지 두고 보자.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준비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그들을 모두 초대할게요.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물론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그들이 알던 호구 엄마의 목소리로 수진아, 민우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희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수진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민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 집,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벅차다. 너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날 잡아서 이 집 처분 문제에 대해 상의를 좀 했으면 한다. 수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밥을 먹다 말고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니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니까 사돈 어른들도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구나. 아무래도 집안 대소사니까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당장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수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방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늙은 시어머니가 드디어 백기를 들고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멍청한 것들, 그들은 그 초대가 자신들의 장례식 초대장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먼지 하나까지 비추는 시각이었다. 나는 아침부터 집안을 쓸고 닦았다. 손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집에서 벌어질 청소 의식을 위해서였다. 수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타났다.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총출동했다. 수진의 아버지 최상철 씨.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그는 꽉 끼는 등산복 티셔츠를 입고 거만하게 들어와서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남편의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이 집이 이미 자기 것인 양 굴었다. 수진의 어머니 강명숙 씨. 보라색 아이섀도를 짙게 바르고 손톱에는 튜빅을 박은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며 견적을 내는 눈치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 낡은 집에 돈이 얼마나 나오려나 하는 계산속이 뻔히 보였다. 수진의 남동생 최우진. 20대 중반의 백수 건달인 그는 들어오면서 인사도 없이 소파 구석에 처박혀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의 이모라는 여자. 뚱뚱하고 식탐이 많은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다과를 허락도 없이 집어먹으며
부스러기를 바닥에 흘리고 있었다. 어머,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집이 참 넓긴 하네요. 낡아서 그렇지. 강명숙이 비꼬는 말투로 인사를 건넸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때 수진이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뱀처럼 눈이 가느다란 남자였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이쪽은 제 아빠 지인분이신 임 소장님이세요. 부동산이랑 자산관리 전문가신데 오늘 우리 도와주러 특별히 오셨어요. 전문가라. 딱 봐도 사기꾼 냄새가 진동을 했다. 거실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수진의 가족들과 정체불명의 전문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나와 내 등 뒤에 든든하게 서 있는 여동생 미경이가 있었다. 그리고 식탁 한 구석,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김 변호사가 있었다. 수지는 그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냥 집안 어른이셔. 증인으로 모신 거야 라고 둘러댔다. 그녀는 돈 생각에 눈이 멀어 그 노신사가 진짜 저승사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수진의 아빠 최상철이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장악하려 들었다. 이 집 빨리 처분하는 게 상책입니다. 낡아서 더 받자 세금만 나가고 우리 임 소장이 견적을 좀 뽑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가짜 전문가 임 소장이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펼쳤다. 박영자 여사님. 제가 주변 시세랑 건물 노후도를 정밀 분석해봤는데요. 이 집이 대지는 넓지만 건물이 너무 낡았고 골목 안쪽이라 진입로 문제도 있어서 사실 제 값을 받기가 힘듭니다. 시장에 내놓으면 12억, 아니 잘 받아야 1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억.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 이 동네는 재개발 호재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곳이었다. 바로 뒷집이 지난달에 26억에 팔렸다. 그런데 11억이라니 반토막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자기들이 꿀꺽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임 소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척했다. 금매로 처리하려면 제가 아는 투자자에게 넘기는 게 가장 빠릅니다. 11억에 넘기시고 그 돈을 공평하게 나누시죠. 공평하게요?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 몫으로 3억 정도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젊은 부부 새 출발 자금으로 쓰는 거죠. 강명숙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 3억이면 노인네 혼자 쓰기에 큰돈이지. 그거 들고 어디 공기 좋은 시골 가서 사시거나 요양병원 특실 들어가면 딱이네. 남은 돈은 우리 애들 강남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줘야지. 애들이 고생이 많잖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아들 민우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꽉 쥐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민우야, 내가 불렀다. 너도 같은 생각이니? 엄마가 이 집을 헐값에 팔고 3억만 받아서 요양원으로 가는 게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니? 거실에 있는 모든 눈이 민우에게 쏠렸다. 수진이 민우의 허벅지를 꼬집는 게 내 눈에 보였다.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양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테지만 그는 결국 비겁함을 선택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이 집 엄마한테 너무 커요. 그리고 저랑 수진이도 이제 좀 살아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파는 게 맞아요. 쿵, 내 가슴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차라리 해방감이었다.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 뜻이 뭔지 아주 잘 알겠어. 수진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다. 최상철이 무릎을 치며 웃었다. 거보시오. 말귀를 알아들으시네. 진작 이럴 것이지. 하지만 내가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팔기 싫다면, 만약 너희들한테 단 한 푼도 주기 싫다면 어쩔 건데?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수진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합의된 거 아니었어요? 합의? 누구 맘대로. 나는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다. 너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지. 최상철이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사람 오라 가라 해놓고 지금 장난해? 장난은 당신들이 먼저 쳤지. 나는 식탁 구석에 앉아있던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변호사가 천천히 아주 위엄있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총성처럼 거실을 울렸다. 자, 쇼는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묵직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부터는 법대로 합시다.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나? 박영자 여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정의의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의 진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변호사라고. 지금 여기서 변호사가 왜 나와? 최상철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다. 김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왜 나오냐고요? 당신들이 지금 작당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명백한 사기 및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영자 여사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당신들의 범죄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사람 불러다가 협박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좋게 해결하자는데 변호사를 왜 불러요? 가족,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과 연결했다. 그래, 가족이라. 너희가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뜯어먹을 먹잇감으로 생각했는지 이제 다 같이 확인해보자꾸나.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들리더니 곧이어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해서 마치 그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야, 그 늙은 여우 드디어 미끼를 물었어. 내가 요즘 아주 살살 기어줬더니 집 팔아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 멍청한 노인네. 수진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멈췄다. 진짜 대박이다. 그럼 그 집 팔면 얼마야? 시세로 25억은 넘지. 일단 팔게 하고 돈 들어오면 우리는 새 아파트 사서 나가고 그 늙은이는 대충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싸구려 요양원에 밀어 넣어야지. 아니면 고시원이나 얻어주든가.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맨날 냄새나는 옷 입고 궁상 떠는 거.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오는 동안 최상철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고 강명숙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석에서 게임을 하던 남동생 최우진조차 고개를 들어 스피커를 쳐다보았다. 야, 너 너무하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뭐가 너무해. 3년 동안 비위 맞춰줬으면 밥값은 한 거지. 이제 본전 뽑을 때 됐어. 집 팔고 돈 챙기면 그 늙은이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거야. 엿이나 먹으라고 해. 엿이나 먹으라고 해. 그 마지막 문장이 비수처럼 거실을 갈랐다. 나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수진이 엄마 강명숙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민우 씨는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 늙은이 죽으면 어차피 다 민우 씨 거고 민우 씨 거는 다 내 거지 뭐. 그래, 그러게 진작에 요양원으로 보냈어야지. 민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처리해. 배경에서 들리는 강명숙의 웃음소리. 바로 며칠 전 밤에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강명숙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난 저런 말 한 적 없어. 조작?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마지막 녹음 파일을 틀었다. 이것은 민우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야, 어머니 차. 우리가 팔아버린 거 어머니는 꿈에도 몰라.
그 노인네 치맥이 있어서 자기가 어디 뒀는지도 모를걸. 그 돈 800만 원. 우리 이번에 여행 갈 때 보태 쓰자. 어차피 똥차라 필요도 없잖아. 민우가 소파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너 엄마 차 판 돈 카드값 갚는데 썼다고 했잖아. 여행 경비로 쓰려고 했던 거야? 엄마를 치매라고 속이고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건 불법 도청이야. 고소할 거야. 수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던지며 침착하게 대꾸했다. 최수진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 모든 녹음은 박영자 여사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거나 듣고 있는 상황에서 녹취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법정에서 당신들의 사기 공모와 정신적 학대를 입증할 아주 강력한 증거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최상철이 나에게 다가오려 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비굴한 표정이 역력했다. 사부인, 아니 여사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오해? 당신도 똑똑히 들었잖아. 내가 말을 잘랐다. 내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쳐넣겠다고 할 때 당신 아내는 맞장구 치고 웃었어. 당신들이 여기 모여서 내 집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돈을 나눠 갖자고 작당 모의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야. 떼강도지. 최상철은 할 말을 잃고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가짜 부동산 전문가 임 소장이 슬금슬금 가방을 챙겨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어이, 거기 임 소장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금 나가시면 뺑소니가 됩니다. 무자격자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재산 편취를 도운 혐의. 이거 사기 방조죄에 공인중개사법 위반까지 추가될 겁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임 소장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아들 민우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냥 엄마 편하게 모시자고 해서. 편하게? 나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멈췄다. 이제 내 손길은 그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민우야, 너는 몰랐던 게 아니야.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지.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 물건을 버리고 내 차를 팔아치울 때 너는 그게 편했으니까. 내가 사라져주면 내 골치 아픈 현실이 해결될 것 같았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진짜 아니에요. 민우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매몰차게 뿌리쳤다. 비겁한 놈. 내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키우진 않았어. 나는 뒤를 돌아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언했다. 김 변호사가 내민 등기권리증을 들어보였다. 소유자, 박영자, 채무 없음. 이 집은 내 것이다. 대출금 한 푼 없는 온전한 내 명이야. 너희들에게 줄 돈은 단 10원도 없다. 나는 손가락을 펴보였다. 15일 주마. 네, 수진이 멍하니 되물었다. 오늘부터 딱 15일이다. 그 안에 짐 싸서 나가라. 만약 15일 뒤에도 너희 짐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김 변호사님이 강제 집행 신청할 거야. 용역 불러서 다 끌어내고 길바닥에 던져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수진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였다. 여동생 미경이가 내 앞을 막아서며 수진을 노려보았다. 갈 데가 왜 없어.
내 친정으로 가면 되겠네. 좁아 터지더라도 옹기종기 모여 살면 되겠네. 나는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애기를 박았다. 그리고 하나 더. 너 백화점 다닌다는 거 거짓말이지.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번 돈으로 네일샵 다니고 명품 사고 친구들이랑 허세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흥신소 직원이 찍어온 사진이랑 영수증 내역 여기 다 있다. 이것도 민우한테 보여줄까? 수진의 표정이 악귀처럼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 내가 썼다. 그게 뭐? 당신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오는데 나라도 스트레스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같은 늙은이가 돈 움켜쥐고 있으면 뭐해?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야. 나눴으면 좀 좋아. 이 독한 노인네야. 그녀가 나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최상철이 급하게 딸을 말렸다. 수진아, 그만해. 너 미쳤어?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최수진 씨, 지금 폭언에 폭행 미수까지 추가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민우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만해. 나가자. 제발 좀 닥쳐.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우는 발악하는 수진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해서 현관으로 나갔다. 최상철과 강명숙, 그리고 나머지 일당들도 쥐새끼처럼 도망쳤다. 가짜 전문가 임 소장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허둥지둥 사라졌다. 쾅! 현관문이 닫혔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미경이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언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다. 김 변호사가 땀을 닦으며 웃어 보였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지훈이가 봤으면 기립 박수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다. 자식을 내쫓은 어미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15일 동안 우리 집은 유령의 집 같았다. 민우와 수지는 당장 나가지 않았다.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버티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지옥보다 더 무거웠다. 수지는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방문을 쾅쾅 닫고 다녔고 마주칠 때마다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방 안에서는 그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그 늙은이가 우릴 속였어. 억울해 미치겠어. 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좀비처럼 지냈다.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 쥐 죽은 듯 방에 처박혀 있었다. 그러다 민우가 짐을 싸기 이틀 전 부엌에서 마주쳤다. 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다. 녀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 밑은 대텟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짐은 다 쌌니?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엄마, 진짜 이러셔야 해요? 저 민우예요. 엄마 아들요.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는 거예요? 제가 잘할게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방금도 위층에서 나 들으라고 욕하고 있던데 그게 반성이니? 그리고 민우야,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너는 내가 너를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나를 버린 거야. 내 처가 식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할 때 너는 침묵했어. 그 침묵이 나한테는 칼이었고 총이었다. 너는 그때 이미 엄마를 버린 거야. 잘못했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수진이가 돈 때문에 닥달하고 생활은 팍팍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모두가 괴물이 되지는 않아. 그건 핑계야. 나는 돌아섰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내 신뢰를 회복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지금은 그냥 가라. 네가 선택한 여자와 네가 선택한 인생을 살아봐. 내 그늘 밑에서 숨지 말고. 민우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그를 안아주는 것은 그를 망치는 길이었다. 그가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제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약속한 15일이 되던 날 아침 9시 이삿짐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짐 가방을 끌고 나오면서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비운의 여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턱을 치켜들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그녀의 표정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원망이 박제되어 있었다. 끝까지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래, 기대도 하지 않았다. 민우는 마지막 박스를 트럭에 실은 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제가 면목이 없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건강해라.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감정 섞인 말은 필요 없었다. 민우는 도망치듯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이 시동을 걸고 멀어져 갔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았다. 철컹. 그 소리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현관에 등을 기대고 서서 그 절대적인 고요함을 맛보았다. 며느리의 싸구려 향수 냄새도 가식적인 웃음소리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도 사라졌다. 그제야 웃음이 났다.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집이 비었다. 하지만 다시 나의 집이 되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었다. 탈환이었다. 나는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다.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내 손으로 직접 해야만 했다. 그들이 남긴 흔적, 그 끈적거리는 탐욕의 지문들을 내 손으로 박박 문질러 지워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들이 쓰던 2층 방문을 열었다. 퀴퀴한 냄새가 났다. 환기가 안 된 냄새가 아니라 서로를 갉아먹으며 뿜어낸 증오와 불만의 냄새였다.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테이프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가을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에 탁한 공기를 몰아냈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고 또 닦았다. 수진이 가져왔던 모던하고 차가운 가구들, 내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던 그 이질적인 물건들을 모두 끌어내어 대문 밖에 내놓았다. 누군가 주워가든 말든 상관없었다. 사흘이 걸렸다. 사흘 동안 나는 전화도 받지 않고 오로지 집을 치유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침대 시트를 새하얀 면으로 바꾸고 수진이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내 옛날 물건들을 다시 꺼냈다. 남편이 그린 수채화 액자를 다시 거실 정면에 걸었고 친정엄마가 짜주신 레이스 덮개를 소파 위에 덮었다. 나흘째 되던 날 부산에서 올라온 미경이가 집을 보더니 감탄했다. 언니, 집이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네. 화나다, 화내.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갈아 내가 아끼는 찻잔에 담아 마셨다. 언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집도 되찾았고 돈 걱정도 없잖아. 미경이의 질문에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67. 건강하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있고 빚 없는 집이 있다. 글쎄,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잊고 살아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다 까먹었네. 그럼 지금부터 찾으면 되지. 인생 이막이잖아. 미경이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날부터 소소한 행복을 되찾기 시작했다. 목요일마다 친구들을 다시 초대했다. 옥자, 순심이, 미자가 다시 우리 집 거실에 모여 화투장을 섞으며 깔깔거렸다. 그 소음이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다. 문화센터에도 등록했다. 평생 춤이라곤 쳐본 적 없던 내가 스포츠 댄스 강좌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다 보니 내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활기였고 자유였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다. 나의 차, 은색 그랜저. 토요일 아침 나는 조카 지은이를 불렀다. 회계사인 지은이는 내 재산 정리를 도와준 똑똑한 아이였다. 우리는 수진이 차를 팔아넘겼다는 그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 정비소로 향했다. 인천 외곽의 허름한 카센터였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장이 퉁명스럽게 우리를 맞이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여기 들어온 은색 그랜저 98년식 번호판 7483 찾으러 왔는데요. 사장이 머리를 긁적였다. 아, 그 똥차요? 젊은 부부가 와서 급하게 팔고 간 거? 그거 폐차하려다가 엔진이 멀쩡해서 부품용으로 놔둔 건데 그거 저한테 다시 파세요. 사장의 눈이 동그라졌다. 네? 그걸 왜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하시게요? 제 차니까요. 훔쳐간 놈들이 판 거니까 제가 다시 사가겠습니다.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계산기를 두드렸다. 허참, 별일이네. 제가 200만 원 주고 가져왔는데 이것저것 손본 것도 있고 해서 250은 주셔야. 여기 300만 원입니다.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군말 없이 서류 넘기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 놓으신 거 맞죠? 사장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다. 30분 뒤 나는 다시 내 차의 운전석에 앉았다. 핸들을 잡는 순간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익숙한 감촉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차 안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쓰던 방향제 냄새, 그 오래된 모과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고모, 괜찮아? 조수석에 탄 지은이가 물었다. 그래, 아주 좋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라디오를 켰다. 주파수를 맞추자 양희은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볼륨을 높이고 인천 앞바다를 따라 달렸다.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는 소리내어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차고에 차를 주차했다. 수진이 공간이 넓어서 좋다고 비아냥거렸던 그 자리에 나의 그랜저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집, 자존심, 그리고 나의 발. 나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민우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집 근처 카페에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약속 장소인 동네 카페 구석 자리에 민우가 앉아 있었다. 녀석은 많이 변해 있었다. 수진이 사입혔던 화려한 브랜드 옷 대신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 살이 많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얼굴에는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다. 엄마, 우리는 커피 2잔을 시켜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민우였다. 저 이혼했어요. 언제? 3달 됐어요. 지금 서류 정리 다 끝났고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기분이 묘했다. 왜? 민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처가살이 지옥이더라고요.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장인, 장모, 처남까지 5 식구가 부대끼며 사는데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수진이는 엄마 집에서 쫓겨난 게 다 제 탓이라며 매일 저를 볶아댔고 장모님은 돈 없다고 구박하고 수진이가 밖에서 딴짓하고 다닌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야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는지. 수진이가 엄마한테 했던 짓들, 제가 방관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어디서 지내니?
회사 근처 고시원에 있어요. 좁긴 한데 마음은 편해요. 공장에 취직해서 다시 기술 배우고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제가 땀 흘려 버는 돈이라 떳떳해요. 나는 아들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더 이상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휘둘리던 유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인생을 배운 초라하지만 단단해진 사내의 모습이었다. 엄마, 민우가 떨리는 손을 테이블 위로 뻗었다. 용서해 달라는 말, 염치 없어서 못해요. 하지만 저 엄마 없이 못 살겠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끔 엄마 얼굴 보고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그렇게 다시 아들 노릇하면서 살고 싶어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테이블을 적셨다. 나는 아들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다. 내가 걸음마를 가르치던 그 고사리 같은 손이, 나를 밀어냈던 그 비겁했던 손이, 이제는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 되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내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민우야, 거짓말은 안 하마. 엄마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흉터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 네, 알아요.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천륜을 어떻게 끊겠니? 민우가 엎드려 오열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우리 집 마당에는 남편이 좋아했던 붉은 제라늄이 다시 활짝 피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 민우는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 온다. 녀석은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붕어빵 한 봉지 혹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들이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고 남편 이야기를 한다. 관계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회복되고 있다.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인 것처럼 금은 가 있지만 우리는 그 금간 자리를 서로의 노력으로 메우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지는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보려 애쓰고 있다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녀의 부모도 결국 이혼했다고 들었다. 인과응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다. 나는 가끔 마당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을 건다. 여보, 고마워. 당신 약속 지켰어. 당신이 남겨준 그 편지 한 통이 나를 살렸어. 그 평온한 오후, 나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야만 비로소 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 존엄성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침범당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전사입니다. 언제든 검을 뽑아 자신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